안녕하십니까. 박성규의 직설 6월 25일 수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또 성원은 길 잃은 보수를 살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개최하려던 IP4 즉 인도태평양 4개국 특별회의가 최종적으로 무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핵시설 공습을 최소 수주에서 수개월 이상 준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IP4 특별회의도 최소한 몇 주 전부터 마음먹고 단단히 준비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특별회의란 이름까지 붙여서 우리나라와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을 따로 초청했지만 한국의 이재명, 일본의 이시바 시게루, 호주의 앤서니 엘버리지까지 불참하자 기분이 잡쳤는지 본인도 참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상호 관세 또 방위비 등 한시가 급한 현안들이 지금 논의돼야 하잖아요. 나토에서는 그 유럽 이 정상들이 5% 방위비에 지금 전격 합의를 해놓고 트럼프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도 지금 이게 문제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7월 8일 상호관세는 유예가 끝납니다. 자 그래서 이걸 풀러 한미 정상회담을 해야 하고 또 이게 G7에서도 무산이 됐으니까 이번에 해야 되는데 이게 또다시 뒤로 밀리면서 최악의 경우에는 10월 말 경주 에이펙까지도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물론 대통령실 8월 중에 이 대통령이 미국에 가는 문제를 지금 조율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거 쉽지 않습니다. 9월 그렇다면 UN 정상들이 만나는 UN에서 정상들이 만나는 UN 총회의 고위급 회의가 그 다음 기회가 될 텐데 모든 게 지금 다 불확실한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면 우리 이 안보와 경제 요즘 가뜩이나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아주 막대한 피해를 볼 게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한국 대통령이 먼저 불참을 통보했고 위성락 안보실장을 대리 참석시키겠다고 하자 일본도 이시바 총리가 이와야 다케시 외교장관을 대신 내보내겠다고 했고 일본에서는 그 외무 대신 이렇게 말하죠. 호주도 부총리 겸 국방장관을 대타로 참석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정상급 특별회의 트럼프는 당연히 뭐 안 가겠다고 한 거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토 사무총장 그리고 장관급의 4명의 실무회의로 격하가 됐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영국 대사 또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외교부 차관보를 지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쓴소리를 했어요. 이거 새겨들을 만합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불참은 국내 정치를 지나치게 의식해서 국익에 맞지 않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쉽게 말해 트럼프를 G7에서도 못 만났는데 이번에도 못 만나고 왔느냐 이런 그 비판이 두려워서 일종의 전략적인 회피를 한 것이라는 설명인데요. 이거 아주 날카로운 분석입니다. 물론 거기에 이종석 등 이 소위 자주파들이 부추겼다 이런 얘기는 지금 끊임없이 나오고 있지요. 자 문제는요 이번 불참으로 나토와 IP4 국가 간 여기 우리나라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결속이 약해져서 북한을 향한 억지력이 이게 상실되고 윤석열 전 대통령 때는 나토와 긴밀한 관계를 해서 대북 억지력에 나토군과 그 기술이 참여를 했었잖아요. 그 부분이 상실되고 중국과 러시아는 그 나토 원래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이 참 이번에 정권 교체가 되니까 약한 고리가 됐구나 이렇게 여겨서 다음 나토 회의 때도
저번에 안 갔는데 왜 이번에 가? 이렇게 압박할 수 있다는 것이 김건 의원의 지적입니다. 베테랑 외교 전문가다운 정확한 분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나토 정상회의에는 미국 정상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수출 주력으로 떠오른 이 K방산, 또 한창 요새 잘 나가고 있는 원전 등이 이 유럽에 지금 교두보를 마련했지 않습니까? 루마니아에서도 지금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고, 독일도 지금 원전을 다시 짓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이 결정권을 쥐고 있는 유럽의 쟁쟁한 정상들이 다수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불참은 그런 절호의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자, 윤석열 정부 때 만들어 놓은 이 최대 50조 원의 수익이 기대되는 체코 원전의 본계약이 체결됐는데도 현 정권, 대통령은 물론이고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태양광과 탈원전의 전도사로 알려진 전남 여수 출신의 민주당 3선 김성환이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이 됐습니다. 지금 정부는 이 조직 개편까지 단행해서 환경부 대신에 기후에너지부로 이 부를 바꿔서 거기에 산업통상부의 그 인력과 권한까지도 떼와가지고 이걸 슈퍼부로 격상시키려고 하고 있고, 여기에 김성환을 임명해서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 체코 원전 이거 윤 정부의 업적인데 그런 걸 말할 리도 없고, 이 김성환이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 되면은 원전 거들떠나 보겠습니까? 그런 점이 지금 우려가 됩니다. 김건 의원은 또 나토 정상회의에 가서 트럼프까지 만나면 100점이지만 트럼프를 못 만나도 제가 말씀드린 이런 다른 일들만 해도 50점은 하는 건데 아예 안 감으로써 그냥 빵점이 돼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와의 만남을 전략적으로 피할 만큼 지금 우리나라 상황 녹록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러니 위험에도 불구하고 승부수를 던져야 했다고 김 의원은 말했습니다. 아주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리스크 테이킹, 위험을 안고라도 이번에 가서 부딪혀야 했다. 그러면 트럼프 만날 수도 있었잖아요. 자꾸 중동전 핑계를 대고 안 갔는데 우리의 전략적 사고의 부재, 소위 정보 부재를 탓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편 이런 외교 난맥을 앞으로 풀어가야 할 조현 외교장관 후보자, 상당히 큰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노무현 정권 청와대 비서관으로 파견 나갔던 2006년에 그 부인이 서울 한남동 재개발 지역의 이 도로 부지를 두 사람과 함께 본인이 한 1억 원쯤 주고 그 한 쪼가리를 사들였어요. 그게 한 27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2018년에 팔아서 11억 2천만 원이 됐다고 합니다. 10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올린 것이죠. 이게 문제가 된 이 도로 부지, 상가나 그 재개발 대상 주택도 아니고 도로 낀 그 쪼가리 땅, 이거 웬만한 부동산 투기 잘하는 그 전문가들도 쉽게 손을 못 대는 그야말로 소위 꾼들의 투기 표적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땅은 매입 5개월 뒤에 한남 3구역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돼서 값이 쭉쭉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도 한 채 준다. 이래가지고 아주 이 조현 부부 아주 그냥 싱글벙글 했다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지의 부동산 중개인들은 외지의 일반 가정주부가 그런 땅에 19년 전에 1억 원이나 되는 이 거금을 들여서 땅을 사들이는 건 불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사전에 재개발 정보를 알지 않고서야 불가능한 투자 아니냐, 이렇게들 말한다고 합니다. 기자들에게.
조현 후보자 아내가 본인 집, 그러니까 처가에서 받은 돈으로 그 부지를 산 것이다. 자기 돈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중에 문재인 정부 때 고위공직자들은 아파트 2채를 보유하지 말라고 해서 내가 팔자고 해서 팔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현의 말이 걸작입니다. 횡재는 인정하지만, 영어로 이 횡재는 윈드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람에 과일이 내 집 마당에 떨어진 거, 이런 걸 횡재라고 합니다. 그 횡재는 인정하지만 투기는 아니다. 악의성 투기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했어요. 여러분, 이 말에 수긍이 좀 되십니까? 저는 잘 안 됩니다. 한편 의혹투성이 청문회를 수적으로 우세한 민주당 의원들의 엄호 사격 속에 나홀로 받고 있는 김민석, 수입과 지출을 5년간 따져보니 8억 원 넘게 빈다는 국힘 의원들의 비판에 두 번째 장인의 조의금으로 1억 6천만 원, 두 번의 출판기념회로 2억 5천만 원, 두 번째 장모의 지원금으로 2억, 전처인 김자영의 자기소생 아들 학비 지원금으로 2억, 이렇게 8억 1천만 원으로 떼웠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네 조각으로 설명을 했어요. 물론 증빙자료 거의 없습니다. 그냥 말로 떼운 거예요. 그러면서 모두 이 도와준 분들에게 감사, 고맙지만은 사회통념상 지나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2억 장모가 주고, 전처가 2억 떼주고, 출판기념회 두 번에 2억 5천, 장인 그 조의금으로 1억 6천, 이게 가능하다고 사회통념상 고맙지만 지나친 건 아니라는 말에 동감을 하십니까? 저는 도저히 동감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 총리를 하겠다는 자가 우리나라 올해 예산 규모 아느냐?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로 말씀드려요? 하면서 말을 못했어요. 국힘 김희정 의원의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나라 GDP 대비 이 부채 비율 아십니까? 어느 정도 되나요? 했더니 글쎄요, 한 20-30% 됩니까? 이렇게 되물었어요. 우리나라 부채 비율 47%에서 48%고요. 지금 이재명 정권의 돈 뿌리기를 그대로 방치하면 49%까지 올라갑니다. 총리가 이걸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긴 뭐 자기 재산 그 의혹 해명하느라 정신이 없을 테니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자, 남의 돈 받은 것에는 아주 태연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수치조차 모르는 총리가 나라 살림을 꿰차고 주무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